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와 아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또 장모님, 그리고 혼자 계시는 장인어른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마당 식구 모두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 줄 몰랐는데요. 네.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침마당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저의 엄마요, 아빠였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상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꽤 희한하게도 다른 형제들이 아무도 없고 혼자 우두커니 눈이 조금 부어오른 채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저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아나운서실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그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생전에 어머님 역할까지 다 해주신 그 외동아들이었더라고요, 김재원 씨가. 그렇죠. 흔히 외동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누나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네. 또 남자 형제도 없는 무녀동남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홀 아버님 밑에서 네. 남자들끼리 단둘이 그렇게 산 게 얼마 동안이었다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20년 꼭 채우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버지께서. 그 중학교 1학년 때였으면은 네. 뭐 빨래 설거지 다 하고 네. 도시락 다 싸서 들려서 보내고 그 한참 손갈 나이 때 하필이면 그렇죠. 네, 그 처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얼마나 저에게 손이 많이 가는, 그리고 또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렇죠. 사춘기 때일 수도 있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또 아버지께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네. 또 일도 바쁘시고 하니까 처음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상주하시는 아주머니가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네. 밥도 해주시고 집안일도 돌봐주시고 하셨는데 네. 좀 그렇잖아요. 남자 둘이 사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덜렁 계시니까 뭐 예.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살림을 완전히 맡기자니 또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께서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우리끼리 예. 어떻게 해보자 하시고는 집안일을 덜컥 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저에게는 오로지 하루에 방 3번 닦는 청소일만 맡기시고 네. 음식하는 일이며 설거지하는 일이며 뭐 제 도시락 싸는 일까지 다 네. 맡아서 해주셨고요. 네. 도시락도 그냥 건성건성 싸주셨으면 오히려 제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하다못해 계란말이 하나를 하더라도 김을 마시든지 아니면 햄을 썰어서 이렇게 계란하고 같이 요리를 하시든지, 그리고 또 매일매일 도시락 반찬도 다르게 싸주셨어요. 그 속모르는 학교 친구 애들은 그게 퍽 부럽기도 했겠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반찬도 다 뺏기고 예. 뭐 아버님이 싸주는 도시락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그 도와주시는 분이 아무리 있어도 참 네. 안주인의 손길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래. 어머님은 그래 어떻게 아, 돌아가셨나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좀 늦게 만나셔가지고요, 저를 늦게 보셨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45, 어머니가 38배 저를 외아들로 보셨으니까 얼마나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겠습니까. 귀한 외아들. 근데 어머니께서는 당시에 그 미용 연구가라고. 아유, 미인이시네요 어머니가.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예, 교회에서 연극을 마치고 나온 뒤라서 제 얼굴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미용사가 아니라 미용 네. 연구가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미용을 공부하고 오셨고요. 그 요즘 말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미용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국제 기능 올림픽 심사위원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 아마 예.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 당시 대연각 호텔에서 미장원을 하고 계셨거든요. 호텔 2층에서. 네. 근데 크리스마스 날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예, 그 생생해. 저 취재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화재 다음 날 그 미장원 누나들하고 어머님하고 어디 야유회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 5살 때였는데 어머니께서 고기를 이만큼 한 양동이를 재시고 네. 막 음식을 준비를 하시는데 화면에 그 대연각 화재 사건이 방송이 보도가 되는 되고, 거예요. 예. 근데 그 2층이니까 또 다음 날 놀러 가기로 돼 있었으니까 미장원 누나들이 그때 미장원에서 많이 잠을 잤었거든요. 그래서 그 2층에서 탈출하려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또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이 방송되고 그때 어머니가 실신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미장원도 그만두시고 조금 몸이 안 좋으시다가 집에만 계셨는데 그 뒤에 이제 80년도에
간암으로 세상을 뜨셨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담석증 판정을 받으셨다가 네. 담석증은 솔직히 쉬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수술을 해서 열었는데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어서 급히 닫고 그때부터 한 4개월 투병 생활 하시다가 세상을 뜨셨는데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 간병 하시느냐고 고생 네. 많이 하셨죠.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한참 그 중학생 시절이었으면 김재훈 씨도 그랬겠지만 네. 졸지의 아내를 잃은 아버님의 슬픔이 얼마나 깊으셨겠습니까? 네, 전 생각나는 것이요. 그때도 제가 외상주였죠. 외아들이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검은 교복을 입고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 네. 꼭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어머니가 관 속에서 깨어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산에 모시고 올 때까지 믿지를 않았었는데 그 산에 모신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몇 시간이 흘렀는지 하루가 흘렀는지 눈을 딱 떠보니까 저는 안방에 누워 있고 아버지께서 제 온몸을 주무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눈물을 비추시면서 제 온몸을 주무르시는데 아 제가 이분을 위해서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 그래도 외아들이 신통하기도. 예. 그랬네.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이 몇이셨어요 당시에? 어머님 돌아가실 예, 때 예. 이 조금 전 사진에 나올 때 장면 58이셨죠. 그럼 뭐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새 장갈 드셔도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권유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네.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분들이나 또 친척분들을 통해서 권유를 많이 드리셨는데 아버지께서 결국 말씀하시기를 고사하시면서 재혼해서 몇 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 새어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뜨시면 아내를 2번 먼저 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슬픔, 또 어머니를 2번 보내야 하는 저의 슬픔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고 네. 또 만에 하나 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뜨셔도 네. 새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러니까 네. 그런 멀리 헤아리는 마음을 갖고 계셔서 예. 차마 이렇게 시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나운서실에서도 이렇게 보면 참 남자 선배님이지만 네. 참 여자 선배 못지않게 예. 저희 얘기를 참 잘 들어주는 걸 보면 네.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만 그래도 참 살가웠을 것 같은데 네. 집안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니 왜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집이 이렇게 티격태격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재밌게 친구처럼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표현이 많은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도 그야말로 말 한 말씀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제가 뭐 성적이 올랐다거나 뭐 상을 받아왔다거나 좋은 일을 해도 예. 그냥 수고했다로 그치는 그런 분이었고요. 네. 제가 또 그렇게 곰살 맞은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한테 엉겨붙어서 뭐 이렇게 딸도 없고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좀 애교도 부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이 아주 적막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또 저를 엄격하게 기르셨기 때문에 좀 뭔가 삐뚤어간다, 얘가 엄마 없는 아들 티를 낸다 그러면 네. 아주 엄하게 혼을 내셨어요. 그러면 저는 또 그게 슬프잖아요. 그럼요. 내내 울면서도 또 아버지께서는 제가 혼나고 밥 안 먹고 그냥 학교 가는 걸 못 보세요. 그래서 울면서도 그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이렇게 학교 갔던 기억이 있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혼을 내고 나면 집에 어머니가 계시면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서 이렇게 그래요. 사회도 시키고 그럴 그렇지, 텐데 그렇지. 저희는 2, 3일 동안 적막해요. 그러다가 이제 냉전. 아버지께서 편지나 작은 글로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시면 그때 이제 서로 또 마음이 풀려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그랬었죠. 네. 뭐 그런 거 좀 남은 거 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집에 좀 보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유학을 갔던 시절이 있는데 네. 유학 시절엔 아버지께서 편지를 아주 평소에 말씀 안 하시던 그리고 평소에 글을 통해서도 말씀 안 하시던 네. 속정 깊은 얘기까지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와중에 또 유학을 갔네요. 네, 그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뭐 교수님의 권유도 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어서 유학을 떠났었는데요. 네. 아버지께서 제가 해외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해외 선진 문물을 배워오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학교 다닐 때 다녀온 적도 있었는데 그럼 제가 떠나고 나면 아버지가 혼자 혼자 계시잖아요. 계시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그런 속내 표정을 안 하시죠. 근데 네. 유럽 배낭여행을 한 2달 정도 다녀왔는데 이제 제가 돌아온 날 아버지께서 친구분하고 전화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는 생각을 못 하시고 아, 이 녀석 없으니까 2달 동안 무슨 빈집에 있는 것 같더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녀석 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 하는데 아휴 제가 잘못 갔다 왔구나 네. 하면서 눈물이 좀 핑 돌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유학 떠날 때도 상당히 망설였는데 보통 그렇게 십수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다가 이제 멀리 떠나 보내게 되면 그 전날 밤은 한 방에서 잔다든가 아니면 좀 다독거리면서 얘기를 해주시든가 할 텐데 예. 그런 것도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항에 가서 떠났는데 네. 그때 공항에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함께 공항에 나오셨던 장인어른 되실 분한테 당시 아, 이 녀석 유학 가는 게 죽은 애미의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예. 그 돌아가신 어머님의 소원 들어드리기 위해서 예. 유학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래서 그 비행기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던 기억이 있네요. 아, 곁에 그랬던 며느리가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 먼저 장가를 갔다고요? 네, 일단 유학을 다녀와서요. 1년을 가서 중간에 방학 때 들어와서 결혼을 했어요. 예. 방학 때 들어와서 결혼을 네, 하고. 하고 다시 같이 나갔죠.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머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 재혼을 제가 권유를 해드릴 때도 네. 가끔 이제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몇 번 맞선 비슷한 걸 보기도 하셨어요. 근데 선자리에만 나가면 먼저 떠난 얘 애미가 먼저 떠난 집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님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어느 분이 좋겠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드문드문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내내 어머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나. 그리고 꼭 절기 때 그러니까 뭐 한식 때나 추석 때는 저를 데리고 산소에 가셨지만 뭐 생신 때라든가 한 2-3달에 한 번씩 혼자서 어머님 산소 찾아가는 모습 많이 뵀어요. 예. 그 병환이 시작될 무렵엔 곁에 있었어요? 그거 참 아직도 죄스러운데요. 제가 먼저 유학을 떠나고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작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합치는 준비를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비자도 다 받으시고 이제 12월에 미국으로 나오기로 되셨었는데 네. 10월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무래도 밤에 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예. 미국에 있을 땐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갔었는데 예.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일어나서 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서 집에 전화를 드렸어요. 예. 아버님 별일 없으세요? 하고 드렸더니 재원아 네가 지금 들어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지금 잠깐만 들어왔다 나가거라. 그래서 평소에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예. 분도 아닌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이제 사촌들이나 이모 고모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서 일단 저희 집에 가줄 것을 당부를 하고 네. 저는 이제 급히 비행기를 예약하고 준비를 예. 했죠. 그랬더니 이모한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니네 아버지가 몸이 몹시 안 좋은 것 같다. 나한테 재원이가 와서 장사를 치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쓰러지셨나 하시더라고요. 보죠? 그러니까 쓰러지시기 직전에 이제 느낌이 있었네. 네. 아유, 그럼 병원에 가서 잘 수습하면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글쎄요 그런 여건이 아니셨는지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요. 저는 이제 급히 짐을 챙겨서 오는데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검은 양복을 챙겨서 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미국에서 급히 오게 되다 보니까 한 20시간 가까이 걸려서 예. 돌아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동안 10수년 동안 아버지랑 지냈던 모습이 머릿속에 화면으로 쫙 지나가면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처음 아버지를 뵀는데 한 하루 가까이 병중에서 혼미한 정신 가운데서도 재원아 재원아 제 이름을 수백 번도 더 부르셨대요. 그리고 네. 제가 도착해서 아버지 저 왔어요 했더니 재원아 미안하다 하고서는 그 뒤로는 이제 중풍이 걸리신 거였어요. 그래서 병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은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날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역할이 바뀌었네. 전에는 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네. 홀로이 챙겨주셨지만은 병소에 계시면서부터는 이제 아드님이
그렇죠. 아버님을 이제 병구안하는. 네.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제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아버님을 모셨는데 그 중풍이라는 병이 참 사람을 어리게 만들잖아요. 순간 말도 못하게 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게 하고 또 식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하는 기간이 한 서너 달, 그리고 대소변 못 가리시는 기간이 한 두세 달, 식사 못하시는 기간이 한 대여섯 달 됐는데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 해주시던 일을 그대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 갈아드리고 또 식사 한 입 한 입 떠드리고 말을 가르쳐드리고 목욕 시켜드리고 걸음마 연습을 시켜드리고 그러면서 참 그래도 다행이고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바로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네. 돌아오자마자 바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니 뭐 그래. 그 아버지가 해주신 거에 비하면 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긴 하지만 정말 아버지 옆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고요. 그리고 평소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표현을 많이 하시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살갑게 해드렸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의사소통도 안 되는 가운데 일부러 더 포옹도 많이 하고 껴안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한테 제 등도 좀 많이 두드려 달라고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그 유학 생활은 그 순간부터 이렇게 접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돌아와서 일단 제가 외아들이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 옆에 제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들어가서 한 학기라도 마치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아버지 곁에 있겠다. 근데 그래, 또 산 사람은 또 살아야지.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래도 병원에서 아버지 병이 길어지실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공부는 네. 접고 이제 병수발을 한 두 달 들고 있는데 네. 네. 그 텔레비전에서 그 손범수 선배가 나오셔서 KBS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소망이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차마 제가 감히 어떻게 아나운서가 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였는데 어차피 한국에 있을 거면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네. 집사람에게 상의를 했어요. 네.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이런데 이걸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집사람이 반대를 하거나 네. 좀 비웃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제가 과감히 포기를 했을 텐데 네. 집사람이 묵묵히 아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 예.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병원에 있는데 누구를 대신 맡길 수가 없으니까 집사람이 원서 다 받아주고 접수 다 해주고 그 절차가 5차 6차 되게 복잡하잖아요. 합격자 발표 다 받아주고 저는 그때 그 혹시나 해서 챙겨왔던 검은 양복을 입고 네. 시험을 보러 갔다가 네. 어떻게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죠. 세상.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시험 보는 기간 동안은 말씀을 안 드리고 네. 이렇게 그때도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실 때였는데 그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 그야말로 펑펑 우시더니 그 뒤로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텔레비전과 저를 번갈아 가면서 가리키면서 이제 아나운서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편히 의사소통도 못 하시는데 제가 그 직장을 다닌다고 또 간병 아줌마에게 아버지를 맡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연수 받고 또 회사 출퇴근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사람이 지키고 있고 네. 지금 그 코소보 지역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에게 낮 시간을 부탁하고 저는 낮에 근무를 하고 연수를 받고 밤에 병원에서 아버님 병구안하고 이랬었죠. 그래서 병원 식구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험 준비할 때도 텔레비전 볼 때 제가 원하는 거 보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낮에는 아버님 물리치료 해드리고 뭐 병구안 해드리다가 밤에 잠드시면 이제 복도에 나가서 시험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당시에 장인어른께서 시사상식 신문 자료 같은 거 다 모아다 주시고 책 좋다는 거 있으면 다 구해다 주시고 해서 틈틈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아버님이 누워 계신 게 얼마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6년 누워 계셨어요. 6년. 햇술은 7년 누워 계셨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병원에 계셨는데요. 제가 또 저희 KBS 사교에 따라서 춘천 총국에 발령을 받아서 내려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간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제가 춘천에선 새벽 6시부터 2시까지 하는 근무를 했었는데 네. 이제 2시 이후에 퇴근하면 2시 반에 떠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5시 반이에요. 병원에 도착하면. 그럼 그때부터 8시 반까지 함께 하다가
이제 9시 기차 타고 도로 춘천에 내려가면 12시, 그래서 다시 6시에 출근해서 뭐 거의 매일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 오면 늘 집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집사람하고도 병원에서 만나고 네. 뭐 이런 생활을 한 1년 하다가 이제 제가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나면서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네. 집에서 4년 넘게 모셨죠. 그 병원에 저 아기 엄마가 없었어도 그렇게 매일 열차 타고 왔을까? 근데 집사람이 더 고마운 것이요. 예. 제가 그 아무래도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날부터 병원 생활을 했는데 매일매일 제 도시락을 싸다 날랐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낮에 일은 내내 같이 돌봐주고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6개월을 그렇게 해주고 또 제가 춘천에서 올라올 때도 저녁 식사 도시락을 그렇게 매일 같이 싸다 주고 네. 솔직히 집사람에게도 무지 고마웠지만요. 더 고마웠던 분들이 장인 장모님께서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사위도 원망스럽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 오히려 딸이 제대로 시아버지 모시지 못할까 봐 더 노심초사하시고 사위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격려해 주시고 예. 그 장모님이 도시락 다 싸주시고 또 장인어른도 틈틈이 오셔가지고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사위도 자식인데 자식의 아버지는 형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돈을 형님처럼 모시고 장인어른께서도 아주 잘해주셔서 이번에 장례 치를 때도 다 돌봐주시고 해서 네. 제가 아직은 마음이 든든해요. 이렇게 다 살다 보면 통과의례적으로 다 겪는 건데 그럴수록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상대편 마음을 이해해주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면 힘이 한 절반으로 덜 들고 네. 그저 산떼기리려니 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이제 앞장서서 모든 걸 다 주관해야 되는 외동아들 우리 김재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그 부인하고는 무슨 초등학교 동창 이러면서 짝꿍이었다는 얘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만난 지 20년이 됐어요. 작년에. 원로 아나운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짝꿍이다 보면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그러잖아요. 줄거놓고 엄청 네, 싸우지. 줄거놓고 싸우고 또 일기장에 그 내용 쓰고 또 네. 선생님이 사이좋게 지내라 답변해 주시고 그 일기장도 지금 집에 보관이 돼 있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서로의 친구들도 또 잘 알기 때문에 예.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집사람이 받아서 한 1, 20분 떠들고 저에게 주고 집사람 친구한테 전화가 와도 제가 먼저 한 얘기하다가 또 집사람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뭐라 그래? 집에서 처음부터 여보 당신 오긴 어려웠을 거라면.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호칭을 사용 안 하고요. 네. 꼭 사용해야 할 때는 그냥 친구처럼 이름 부르고 네. 뭐 어른들 앞에서는 좀 조심하고 예.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예요. 아이고. 그래. 그래도 저 아버님이 어머님은 뭐 너무 일찍 세상 떠나셔서 네.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아드님을 볼 수 없었지만은 아버님은 그래도 합격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네. 방송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네. 늘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 뿌듯하셨겠어요. 또 김재현 아나운서 아들도 있죠? 네. 나는 이는 처음에 총각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아직도 전화 많이 와요. 김재현 아나운서 중매하겠다고. 총각인 줄 알고. 네, 올해 4살 난 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아들 하나. 네, 아들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가끔 또 저 나오네. 의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이거라. 3살 때 모습인데요. 저 엄마 쪽인데? 예.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지금의 아들 모습이랑 아주 아, 똑같이 그랬대요? 생겼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저도 금 자기 닮았대지. 속색일 때는 상대편 닮았다고. 네, 실제로 제가 아들에게 힘을 얻었을 때가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도전지구 탐험대에서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을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들이 아주 그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네. 근데 제가 그 약간 다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순간 저희 집사람이 보니까 아들아이가 눈물을 뚝 흘리더래요. 그래서 세진아 왜 그래? 그랬더니 이름이 세진인데요. 아니야 엄마 하면서 눈물을 탁 닦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1차 도전에 실패해서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4살짜리가. 예, 마지막에 성공을 하니까 울음을 그치더래요. 그래서 아, 나를 위해서 울어줄 아들이 있구나 하는 네, 생각에 참 마음이 든든했는데요. 네. 이번에 장례를 치를 때도 아이가 뭐 4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첫날 있다가 저녁에 외할머니를 따라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섭했나 봐요. 네. 둘째 날을 오더니 엄마 아빠를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아버지 입관하실 때 좀 실신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잠시 실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는 저를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외상주기 때문에 또 할 일도 많고 조문객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나 이모며 뭐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다 집에 가자 하는데도 때를 쓰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저랑 떨어지려고만 하면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조용히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버지랑 헤어지게 돼서 슬픈데 정말 이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떨어져서 힘드는 건지 그냥 갈라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문객 받을 때는 옆에 같이 서서 같이 절도 하고 내내 저 뭐 음료수도 챙겨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주물러도 주고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효자 내내 집안의 힘이 효자라는 됐어요. 거예요. 그래. 아버지에서 아들 그리고 또 아들로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네. 또 아버지 옆에는 또 다른 아들이 있는 모습이 참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 3대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면 참 행복한 집안이다. 근데 그래. 저는 2대의 고리가 있다. 3대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3년 네. 만에 다시 2대가 됐는데 네. 글쎄요. 그 2대라도 아주 끈끈하게 살아가야겠죠. 뭐 이제. 그래 이제 그 여러 그런 슬픔도 겪어보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보람도 느껴보고 그 방송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활이 좀 몸에 배야 네. 말하는 데서나 행동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나게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아버님 계실 때 하고 지금하고는 좀 이렇게 방송에 임하는 그런 그 마음이 좀 달라져요. 아무래도 그 아버지 아프실 때 제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텔레비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텔레비전은 아버지의 친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없을 때 혼자 계실 때도 그렇고 병중에 계실 때 내내 침대에 누워서 뭘 하시겠어요. 책 조금 보다 텔레비전 보시다가 하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쎄 뭐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행하는 세상은 넓다나 뭐 다른 프로그램 진행하고 끝날 때 저는 안녕히 계십시오나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 꼭 건강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네. 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후천적 장애인으로 7년 넘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장애인을 대하는 마음 자세도 달라져서 네. 앞으로 좀 장애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서 네. 장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땐 진행자가 직접 수화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그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효과적이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화도 좀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이 아버지의 좀 마지막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또 아버님 성격에 제가 공부 못하고 당신 때문에 공부 못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직업을 갖게 된 게 한이 되실까봐 네. 좀 늦게나마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도 시작을 했고요. 아유 참 부지런하기도 하죠. 나름대로 좀 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솔직히 아픈 부모라도 옆에 계시면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말을 이제서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살아 계셔서 호강을 하시는 거면 옆에 모시고 싶지만 살아 네. 계셔서 당신이 아프고 고생하시는 터인데 좋은 데 가시는 거 또 하나님 곁에 평소 믿으셨던 하나님 네. 곁에 가시는 거 그게 더 감사해야지 제가 옆에 모시고 있는다는 게 더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참 묘해. 그 저 전생에 딸하고 어머니는 친구 사이라면서요. 왼수 아니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부부.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고 아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사실 가장 그 속 깊은 동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군대 간 우리 아들 오늘 보채수고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이제 아버님에 대한 슬픔 툭툭 털고 네. 방송인으로서 우뚝 서 보여드리는 것이 세상 버리신 아버님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아들 김재훈으로서의 역할일 거예요. 그래요. 오늘 쉬는 날인데 일부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금희 토요일 날 없어요. 신윤주 씨랑 둘이 좀 부탁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 좀 불어넣어 주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죠.